올해 상반기랑 다른 시장입니다. 가격들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3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요. 공포에 또 휩쓸려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문을 볼 때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또 상승했네. 이거는 오늘 기사입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더 뛸 수도 있다네.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세 상승률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올해 상반기랑 다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요. 매매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가 둔화될수록 전세가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올해 주택 인허가 착공 입주 트리플 감소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줄을 그어놨죠.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40%가 줄었습니다. 착공 물량은 72%가 줄었습니다. 전국 기준에서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 모두 감소했는데 전국의 인허가 물량은 1월에서 10월 기준으로 36% 줄었습니다. 착공 물량은 57% 줄었고요. 입주 물량은 18%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기간은 3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 3년 완공. 이거는 어제 기사네요. 옛말 공사비 부담이 더 커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의 공사비가 어려워가지고 뭐 PF에 대한 그 이자도 10%로 올라갔고 그러니까는 공사비는 인건비 때문에 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악화되는 건설업계 경영 환경 왜냐하면은 이거는 PF 대출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 경영 환경이라는 건 이 아래쪽 내용들 환경 규제라든지 주 52대 근무 여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하고 아파트가 다르게 환경에 대한 부분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아파트의 단가들이 올라갔습니다.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더 많아졌다고요. 거기에 플러스 주 52시간 근무로 해가지고 야근을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공기를 36개월 안에 대부분 끝냅니다. 보통 아파트는요. 토목공사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1층을 짓는데 한 달을 잡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30층 이상을 짓는다고 한 36개월 잡고요. 토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는데 지금은요. 40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같은 경우도 49개월이래요. 그리고 시흥의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48개월, 4년 걸렸대요. 되게 길어진 거예요. 근데 공기가 길어진다는 건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늘어난 단지가 올해 분양단지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공사비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다. 지금은 조합하고의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공급이 되지 못하게 하는 뭐 이제 조합이 시공사를 뭐 이렇게 조금 내치는 양상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거를 사업성 있게 만드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가격의 합의점을 만드는 시기들이 인정하는 시기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은요.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겁니다. 이 부정적인 어떤 신문을 보면서 공사비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조합에서 시행을 한다고 치면은 그 시행에서 단가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양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집값은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신규의 물건들도 당연히 올라 있고요. 그 신규의 물건을 따라오는 구축들도 이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승장에서는 신규 물건이 이끌고요. 가격을 이끌고요. 하락장에서는요. 구축들이 기준이 되어서 신규의 그 비싼 물건들을 조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전고점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거의 99%입니다. 예, 지방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런 지금 가격들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전세가, 그다음에 인허가 물량, 공사비 부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통화량의 팽창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집값이 언제 오를 것이라고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걸 급하지 않게만 탑승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부동산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기의 점검을 잘해서 내 재정이 얼마고 내 대출을 얼마나 할 수 있고 그 대출을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내가 그걸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런 습관이 있고 참을성이 있고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는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장들을 바라보고 결국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부를 축적하거나 자산을 지키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실패한 상황은 이미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미래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는 것보다 미래에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을 더 포커스온하고 집중하셔서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가족, 나, 자산들을 좀 잘 지키시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목전입니다. 아니 지금 5개월이 남았는데 총선이 목전이라고요? 저는 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김포의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GTX A 노선을 부분 개통을 4월이 아닌 3월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어떤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총선이 목전이기 때문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거 이전에 나오는 포퓰리즘과 선거 이전에 나오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늘 항상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해야 됩니다. 총선 이전에 나오는 건요 100% 실현 가능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반 정도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의 목전에서 우선은 통과가 돼야만 하는 건데 통과가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실거주 의무. 무슨 실거주 의무냐. 우리가 2021년도 2월 19일 이후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이제 일반 분양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은 최초 입주일부터 2년에서 5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 자체가 뭐냐면은 시세를 낮게 해가지고 분양을 해주는 만큼 여기에 실거주를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5년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사실상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거래들이 좀 막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일조를 했습니다. 가격들도 교란되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제를 해줄게. 그리고 이 해제하는 기간을 좀 정해가지고 뭐 둔촌 주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요건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계속 표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법안 심의 소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12월 6일 이틀 뒤에서 법안 심의 소위가 다시 열려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요 사실상 실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실거주 의무가 내년 5월 21일 이후에 이제 국회가 종료가 되면요 법안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3 대책 이후에 4월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전매 제한만 완화가 되면 안 되고 실거주 요건도 있어야지 수요층들이 붙을 거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약속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분양권 거래가 그 약속이 있은 이후에 30건씩 있다가 이 약속이 계속 지연되니까 8월 달에 20건, 9월 달에 12건, 분양권 거래가 4건, 11월 달에 5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통과가 안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실거주를 못 한다. 이러면요. 범법자가 됩니다.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앞둔 사람들은 되게 지금 피가 마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거래 절벽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가 갭 투기의 문제로 올 초에 합의했던 사항을 틀었거든요. 갭 투자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갭 투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과도하게 불로소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갭 투자가 없으면요. 민간에서 내주는 임차 물량들이 소진이 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내는 임차의 물량들은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서 내냐? 갭 투자자들이 내는 겁니다. 갭 투자를 투기로 이제 규정 짓고 이거를 계속 투기로서의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요. 실제로 전세라는 싼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차인들의 기회들을 되게 박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주를 조금 지연하는 실수요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미리 신축 물건을 사놓고 한 2, 3년 뒤에 실거주를 할 계획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막아놓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거래에 대한 제한과 자유를 조금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만약에 투기 우려가 있어가지고 좋은 지역의 신축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가 생기면요. 정말 불합리하죠. 임차인들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이면 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 막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데 전세를 자기 돈을 전체로 다 해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대출을 활용합니다. 그 대출이 원금하고 이자를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자만 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싸게 주거 비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회들을 실거주 문화가 생기면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아마도 이게 실거주 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조금 통과될 수 있는 여건들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